상철아, 난 기다린 게 돈이 아니야. 그럼 뭐였는데? 네가 예전 그대로 돌아오는 거였다. 허허, 이 연금이면 우리 순자랑 할인이 맛있는 거 사주며 살긴 충분하지. 적게 벌어도 마음 편한 게 최고야. 할아버지, 친구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거지. 그럼, 그렇고 말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선율이 작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사이로 들려오는 옛 노래는 마치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듯 공간 전체에 아련한 향수를 불어넣고 있었죠. 도윤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연금 통장 한 권이 들려 있었고, 그 얼굴에는 세상 부러울 건 없다는 듯한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그 숫자는 그 어떤 재벌의 통장 잔고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국가가 주는 작은 보상, 그리고 그것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박한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부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작은 발소리가 거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손녀 할인이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곁으로 폴짝폴짝 뛰어와 소파 한쪽에 털썩 앉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언제나 그랬듯 순수하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돈과 친구,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하냐는 물음에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화두처럼 가슴 한편을 울리는 물음이었죠. 도윤은 대답하기 전 찰나의 순간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걸어온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상철, 그 이름 석자가 머릿속을 스치자 입가에는 저절로 온기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둘은 같은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기계 앞에 나란히 서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퇴근 후에는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에 하루의 피로를 녹이곤 했습니다. 서로의 월급날을 기억해 번갈아 술값을 내던 그 시절, 돈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서 그저 잠시 오가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자라 제 아이를 낳는 긴 세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서로의 곁을 지켰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40년 지기라는 말의 무게였습니다. 할인의 맑은 눈동자가 할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감았던 눈을 뜨고 손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는 진리처럼 당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이 머지않아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노래가 한 곡 끝나고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경고라도 하듯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오후의 정막을 깨뜨린 것은 구형 휴대폰의 단조로운 벨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소파 옆에 놓아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상철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도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의 상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호탕하게 웃으며 농담을 던지던 그 친구의 목소리가 오늘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힘겹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도윤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40년을 함께 해온 친구였기에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일이 말입니다. 손녀 할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고 있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느새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연금 통장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지던 그 통장이 지금은 왜인지 모르게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서 라디오 노래는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귀에는 더 이상 그 노래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상철에 떨리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철은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삼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 애쓰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는 것은 정말로 다른 선택지가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녀 할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방금 전 자신이 내뱉은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 그것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때 과연 자신은 얼마나 단단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봄은 아직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봄이 오기까지 자신이 얼마나 긴 겨울을 지나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도윤이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동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그 공간은 두 노인이 자주 들르던 단골집이었습니다. 젊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이곳은 언제나 조용했고 창가에 앉으면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갖다 놓았습니다. 단골 손님에 대한 무언의 배려였습니다. 도윤은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이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1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도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친구였습니다. 상철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꼿꼿하게 펴고 다니던 그 등이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것처럼 웅크러들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성큼성큼 걷던 발걸음은 사라지고 마치 발에 납덩이라도 달린 것처럼 무겁게 질질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을 함께 해온 세월 동안 상철이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지금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놓인 보리차 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사이에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상철이 준비가 되면 그가 먼저 입을 열 것이었습니다. 카페 안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상철 앞에도 보리차 한 잔을 갖다 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찻잔이 테이블에 놓이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상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 통화 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목에 무언가가 걸린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힘겹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상철의 아들이 몇 년 전 시작한 작은 사업이 최근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급기야 밀린 임대료 때문에 가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늙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철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흘린 눈물, 손자가 갑자기 학원을 그만둔 것, 그리고 아들의 점점 깊어지는 다크서클. 아버지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조금 더 필요했고 그 돈을 구할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고 다른 친척들에게는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도윤에게 부탁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상철에게 있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찻잔을 감싸 쥐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가장 오랜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도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고통에 대한 연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해 준 것에 대한 묘한 고마움까지.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계산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철이 필요로 하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윤과 순자가
오랜 시간 동안 꼬박꼬박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도윤이 언젠가 수술을 받아야 할 때를 대비해 아껴둔 돈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도우면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친구를 외면하면 40년 우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생애 처음으로 돈과 우정 사이에서 진정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어느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날씨는 변덕스러웠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두 노인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다른 한 사람은 고민과 갈등으로 가득 찬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찻잔에 보리 차는 식어갔고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끈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아까 손녀가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친구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거지. 그때 자신은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순간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아내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부엌에서 나온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굳은 표정,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눈빛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앉아있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를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떤지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그 돈은 당신의 무릎 수술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아껴온 것이라고. 이번만은 눈 감고 거절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순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면 그녀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도윤의 무릎은 이미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무리하게 일한 후유증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찾아왔고 날씨가 흐린 날에는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끼고 모았던가요?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손녀 할인에게 사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푼푼히 모은 돈이 이제야 겨우 목표 금액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상철에게 빌려주면 수술은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상철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돈도, 친구도, 건강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상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친구의 모습,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있던 모습, 그리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하던 그 목소리가. 상철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상철이 먼저 도움을 요청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정말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도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상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의 친구로서 수많은 기억을 함께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조건 마음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때로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손녀 하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 특유의 차갑고 축축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복잡하고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윤의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친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정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했지만 마지막 선택은 남편에게 맡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만 그녀는 당부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상처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원망하지 말라고.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손의 온기로 모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겨울비 소리를 들으며 내일 있을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친구를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돕는 일이라고 믿겠다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순자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밤새 나눈 대화 이후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손녀 할인이 할아버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잠깐 볼 일이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날씨는 어제의 비가 그치고 맑게 개어 있었지만 여전히 쌀쌀한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그의 결정을 시험하듯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도착했을 때 도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이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본인 확인을 하고 용도를 물었을 때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폐를 세는 기계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통장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소리들이 마치 자신의 결정을 확인하는 것처럼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돈이 담긴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도윤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 같기도 하고 불안함 같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돈이 친구에게 전달되면 그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상철과의 약속 장소는 어제와 같은 카페였습니다. 도윤이 먼저 도착해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보리차, 하지만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철이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봉투를 친구 쪽으로 밀었습니다.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갚을 수 있을 때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 때문에 둘 사이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고. 상철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친구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꼭 갚겠다고,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같은 건 없다고.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은 필요 없다고. 그저 자신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해줬을 거라고. 그것이 40년 지기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두 노인은 그날 평소보다 오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공장 이야기, 처음 술을 마시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포장마차 이야기, 서로의 결혼식에서 덕담을 건네던 이야기. 그 순간만큼은 돈도, 걱정도, 불확실한 미래도 모두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저 40년 지기 두 친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돈이 오간 그 순간부터 40년 우정의 저울이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저울이 균형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과 아픔이 필요할지를.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상철은 아들의 가게로.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돈을 건넨 다음 날부터 도윤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건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상철의 침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며칠에 한 번씩은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별 내용 없는 안부 전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40년 우정을 이어주는 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건넨 이후로 상철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들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쁜 것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마음 한편의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상철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빌려준 입장에서 먼저 연락을 하면 마치 돈을 독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걸어 밥이나 먹자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둘 사이에 돈이라는 것이 오간 이후로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윤은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일까? 도와준 것인데 왜 오히려 죄인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분명 잘못한 것은 없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것일까? 순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손녀 하리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놀자고 하면 언제나 웃으며 응해주던 할아버지가 요즘은 자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결국 마음을 다잡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친구의 안부가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상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상철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철이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바빠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우연히 동네 식당에서 상철을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에 도윤은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상철은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마치 도윤을 피하는 것처럼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식 냄새, 그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오로지 자신을 외면하는 친구의 뒷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식당을 나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것이었지만 더 이상 식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돈이 우정을 먹어치우는구나. 친구를 잃는 것이 두려워 돈을 빌려줬는데 결국 그 돈 때문에 친구를 잃게 되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고도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봄은 오고 있다고 했지만 도윤에게 봄은 아직 멀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상철 씨 봤어요? 아, 응. 그래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도윤은 아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마주친 친구는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건네기는커녕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해온 친구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의 마음에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마치 겨울철 얼어붙은 호수에 생긴 균열처럼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는 불안함이 마음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상철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 식당 구석으로 피하듯 걸어가던 그 뒷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반복해서 재생되었고 그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도윤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상철은 자신을 피하는 것일까요? 돈을 빌려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빌려준 금액이 너무 컸던 것일까요? 혹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상철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무언가를 한 것일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철에게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이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우연히 마주쳐도 피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의 도윤은 언제나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윤은 달랐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고 눈빛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린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버겁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손녀 할인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반겨주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할아버지는 아이가 다가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의 불빛만이 어두운 거실을 밝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상철을 만났던 날, 같은 공장에 신입으로 들어와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둘 다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어울리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결혼을 할 때 서로 주례를 부탁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상철의 결혼식에서 도윤은 축가를 불렀고 도윤의 결혼식에서 상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때 둘은 평생 좋은 친구로 남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저버리지 않자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서로의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마치 자기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끼리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상철의 아내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 도윤은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친구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철은 장례식 내내 도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알 수 있는 사이, 그것이 40년 지기라는 관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지금 자신을 피하고 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마치 처음 보는 남처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크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도윤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의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사람의 손, 모든 것을 함께 겪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렇게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지만 평생의 친구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나고 자정이 가까워졌지만 도윤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무언가가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일어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 쉬자고. 내일 또 해가 뜬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위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면서 도윤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와 함께 별을 바라보며 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살자.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 고생 안 시키자. 그런 소박한 꿈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를 돕기 위해 건넨 돈이 오히려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고 잠깐 잠이 들어도 금방 깨어났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졌지만 그마저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상철이 멀어져가는 꿈,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점점 작아지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도윤은 어느 때보다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얼굴이 부쩍 늙어 보였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윤은 또 한 번의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친구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보, 그 돈 말이에요. 아, 응. 당신 무릎 수술하려고 꼬박꼬박 모아둔 거잖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저녁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니던 병원에서 보내온 안내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도윤의 무릎 수술 일정을 잡으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수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사의 권고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관절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안내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비, 그 돈은 이미 상철에게 건넨 상태였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남편 앞에서 강한 척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마음 아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부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끼고 절약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녀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고 할 때도 집에서 해주겠다며 참았습니다. 남편이 새 옷이 필요할 때도 헌 옷을 수선해서 입혔습니다. 본인 역시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지 않고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것만 골라 썼습니다. 그렇게 푼푼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동전 하나, 지폐 한 장 아껴가며 통장에 넣었습니다. 잔고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부부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목표 금액에 가까워질 때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남편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 살기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돈이 지금 다른 사람의 손에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를 도운 것이니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지금 연락도 없고 만나면 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돈을 갚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순자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여자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도윤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 구름이 몰려왔는지 하늘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아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위로받고 싶지 않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감정을 쏟아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괜찮을 거라는 말은 공허한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도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거실이 하얗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 불규칙한 빛의 변화가 마치 부부의 마음처럼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울다 지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 채로 말라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부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손의 온기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지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친구를 도운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다만 그 친구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상철이 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 사이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가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물에 잠긴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빗줄기에 가려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부부는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몸의 배고픔보다 마음의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녀 할인이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녁도 안 먹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등장에 순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표정을 추스르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손녀에게 저녁을 차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들어도 아이는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며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도윤과 할인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자신의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설명 없이도 그저 할아버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비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그쳤고, 도윤은 그제야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랑 싸웠어. 할아버지가 졌어. 며칠 후의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도윤에게는 그마저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녀 할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요 며칠간 할아버지가 계속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 나름대로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할아버지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친구와 싸운 것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냐고. 아이다운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싸웠으면 할아버지가 진 것이냐고.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 것일까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철이 자신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라고. 친구에게 진 것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에게 졌다고. 스스로에게 지고 말았다고. 할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아직 이른 개념이었습니다. 도유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정확히 무엇에 진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진 것일까요? 자존심에 진 것일까요? 아니면 용기 없음에 진 것일까요? 그때 할인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기면 되지 않느냐고. 할아버지는 힘세니까 다시 이길 수 있다고. 아이다운 단순하고도 명쾌한 논리였습니다. 도유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다시 이기면 된다. 그 단순한 말이 마치 번개처럼 마음속을 관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졌다고 해서 영원히 진 것은 아닙니다.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패배는 확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유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아이다운 순수한 믿음이, 그 믿음이 도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이 앞에서 계속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상철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신은 아직 제대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몇 번 했을 뿐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상철이 피한다고 해서 자신도 물러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려준 사람인 자신이 왜 눈치를 봐야 하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냐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정보다 자존심을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상철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 일인지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자신을 피하는 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친구가 더 소중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상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친구로서, 40년 지기로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숨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우리는 여전히 친구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할인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을 느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운을 차린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도윤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고, 할아버지한테 용기를 줬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왜 할아버지가 갑자기 안아주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안겼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니 몸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상철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나란히 걸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도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뇌와 방황이 끝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된 것입니다. 상철아, 돈 얘기하려는 거 아니다.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자.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결심한 대로 오늘 상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순자는 남편의 달라진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며칠간 어둡게 가라앉아 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에게 오늘 상철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면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조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신호음만 울리다가 끊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한 사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그저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상철이 대답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다고. 만나자고. 그 짧은 대답 속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자주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푸짐한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도윤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국밥 끓이는 냄새와 마늘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오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철이 들어온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모습이 도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야윈 얼굴, 깊어진 주름, 힘없이 처진 어깨. 그도 지난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이 역력했습니다. 상철은 도윤의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테이블 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에 카페에서 돈을 빌릴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두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자고. 식기 전에 먹자고. 일부러 평범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을 텐데 지금은 묵묵히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상철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철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볼 자신이 없어서 피했다고. 돈을 갚지 못하면서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겠냐고.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앞에서 자존심 강한 남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도 이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상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의 가게는 겨우 정리가 되었다고. 빚은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고. 이 봉투 안에 있는 돈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모은 것이라고. 나머지도 반드시 갚겠다고. 도윤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상철 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상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천천히 갚으라고. 급하지 않다고. 대신 약속 하나만 하라고. 상철이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고.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숨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라고. 친구를 잃는 것이 돈을 잃는 것보다 100배는 더 아프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속에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안도감, 그리고 40년 친구에 대한 깊은 우정. 국밥집 안으로 봄바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두 노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다 식겠다며 빨리 먹으라고 했습니다. 상철도 눈물을 훔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평소의 대화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 이야기, 손자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우정은 몇 달간의 침묵으로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와 미안함이 쌓여 있었지만 진심으로 마주하니 그 벽은 생각보다 쉽게 허물어졌습니다. 가게를 나설 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젊은 시절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골목 거기에서 상철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먼저 손 내밀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다음에는 내가 먼저 전화하라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40년 우정의 무게가 그 악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할아버지, 여기 봐. 왜? 하리나, 봄 왔어. 진짜 봄이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던 차가운 바람은 어느새 물러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집 앞 골목에는 어느새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앙상하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잎이 피어나고 땅 위로는 작은 풀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요즘 자주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무릎 통증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수술은 받지 못했지만 일단은 참을 만했습니다. 상철이 조금씩 돈을 갚아주고 있었고 도윤도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자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남편과 상철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로 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상철 부부가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네 사람이 모여 저녁을 먹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집 안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녀 하리는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밝아진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는 다시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공원에 가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기도 하고 동네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행복이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도윤은 손녀 할인과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봄을 맞이한 공원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강아지가 짖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온통 주변의 변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잠들어 있던 자연이 깨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아이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벚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직 꽃이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가지마다 분홍빛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화사한 벚꽃이 가득 피어날 것입니다. 할인이 갑자기 손을 놓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벚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를 부르며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가리키는 곳에는 땅에 떨어진 벚꽃 잎 몇 장이 있었습니다. 아직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온 것인지 아마 이른 꽃이 바람에 날려온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봄이 왔다고, 진짜 봄이 왔다고. 도윤은 손녀의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봄이 왔다. 그 말이 단순히 계절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 그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친구와 멀어지고 아내의 눈물을 보고 자신의 수술비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에도 긴 겨울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가정에는 다시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봄볕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고 있으니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기면 된다는 아이의 말이 무너져 있던 자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담긴 그 한마디가
40년 우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도유는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냄새가 좋다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공원에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결에 어디선가 날아온 벚꽃 잎 몇 장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들도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도유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돈으로 잃는 것이 아니었다고. 용기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 먼저 다가가는 용기. 그 작은 용기 하나가 40년 우정을 지켜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손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분명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손녀가 함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상철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시간 되냐고, 날씨 좋으니까 낚시나 가자고. 예전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제안이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내일 보자고.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봄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사람들에게 따스한 햇살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순자가 만든 따뜻한 밥, 손녀의 제잘거리는 목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을 도윤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켜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40년 지기 친구와 함께. 봄이 오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알기에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